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소식은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다 못해 정권도 바뀌고 경제에 큰 분란이 일어날 정도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매주 하나의 주제로 세상을 읽어드리는 박정호의 주간경제. 이번 주 알아볼 주제는 유럽의 폭염입니다. 유럽의 폭염, 최근에 계속되는 현상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록을 매번 갱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 서유럽은 대부분의 국가가 40도 이상을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일랜드를 비롯해서요, 남지중해에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40도가 웃도는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북상한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열돔 현상을 만들어서 이 뜨거운 기운이 어디 가지 못하고 유럽에 오랫동안 체류하다 보니 이렇게 수십 명이 숨지고 대규모 정전이라든가 기관 시설망들이 모두 다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40도가 넘는 폭염을 기록한다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유발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런 정도의 피해다라고 제가 일일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독일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초고속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 아우토반 노면 아스팔트가 녹아내려서 균열이 생기고 부풀어 오른다고 하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해서 고속도로의 도로 상황이 유실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를 이어주고 있는 철도로 유명한 유로스타, 이 유로스타 역시도 고온의 폭염으로 인해서 레일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유로스타의 운항 중단이 종종 전개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고요. 원전은 강이나 바다에서 쓰는 물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인근 바닷가의 온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원전을 냉각할 수 있는 수준의 물이 아니게 되다 보니 잠시 원전을 중단하는 일까지도 생기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의 어떤 기관 시설망이 유실될 정도의 폭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유럽의 현상이다. 원래 유럽은 생각보다 여름 기온이 높지가 않습니다. 바로 북해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해류 때문에 기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게 통상적인데 요즘은 이 뜨거운 기운이 차가운 기온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정도로 강성하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름 기온이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저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요즘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유적지에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국이 우리 동남아보다 더 더워요. 이런 얘기 할 정도입니다. 진짜 저도 한여름은 야, 견디기 힘들다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이릅니다. 웬만한 건물 들어가면 그냥 에어컨 바람 잠깐 쐬서 기온시키고 다시 이동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 보급률이 25%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각 지역이 에어컨 보급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현격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엔 약간 더위 조금 견딜 수 있을 수준, 예를 들어 창문 열어놓고요, 시원한 냉커피 좀 마시고 그리고 선풍기 정도 틀어놓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기온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예전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이한 현상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문화유적지들을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천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파리를 구경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특히 문화유적지가 많은 샹들리제 거리 같은 근처, 또 독립문 근처가 있는 그곳들은 건물의 높이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문 근처 이렇게 있는 근처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건물들을 어느 방향으로 쳐다보든 건물의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거 당시 도시 계획으로 일부러 맞춘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뭔가 신축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여기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외장재가 근처의 다른 건물들과 통일감이 있는 외장재를 쓰도록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외관의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가 양식도 다른 인접한 건물들과의 어떻게 보면 통일감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프랑스의 지자체와 프랑스 정부의 기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여긴 내 땅인데 내가 몇 층까지 올리던 내 건물을 어떻게 짓던 그거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정책 기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엄정하게 도시 외관과 건물들의 통일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갑자기 이상기후 현상으로 원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졌던 건물에서 갑자기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 외관 어딘가에 우리나라 건물들처럼 에어컨 실외기를 잔뜩 설치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삼인주의라고 해서 서유럽 국가에 있습니다만 사회주의를 오랫동안 지향해왔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독적으로 뭔가 필요한 물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누군가가 저는 더위에 못 살겠어요. 에어컨 하나 설치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주민 총회를 열어서 제가 에어컨 설치해도 되죠? 이거를 과반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요즘같이 바쁜 일상에서 과반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를 여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유럽이 뜨거워지고 있고, 그런데 에어컨을 설치하면 이상기후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주민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낸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운 좋게 과반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에어컨 설치하려면 시청에 가서 에어컨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시청에 가면 또 시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 또는 도시 외관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서 실외기는 어디다 설치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쇼윈도 쪽으로 실외기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또 저층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거 다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 기사가 오는 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설치 기사가 우리처럼 삼성전자나 LG전자 전화해서 에어컨 하나 살려고요. 그러면 요즘 더위래 때문에 설치 기사가 바빠서요. 한 일주일 기다리시면 되는데 일주일 뒤에 해드릴까요? 예, 그래 주세요 하면 추리닝 입고 오신 분, 면티 입고 오신 분 딱 보니까 오늘 알바 뛰는 대학생 이렇게 와가지고 실외기 들고 다 와서 설치해 주잖아요. 프랑스는 에어컨 설치 기사가 공무원입니다. 에어컨 설치 전문 자격증을 가진 누군가가 와서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장소에 맞게끔 딱 그렇게 설치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3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 에어컨 신청하려고 하면 내년 여름이나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 올여름 내가 더워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여름 끝나고 온다고 하니 내년에 고민하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또 에어컨 보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원래도 에어컨이 필요 없었던 문화도 있었지만, 기후 환경도 있었지만 최근 바뀐 기후 환경에서 설치를 하고 싶어도 여러 난관들이 많다. 설치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있다. 원래 유럽은 에어컨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물건이다라는 인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자,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에어컨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물건이냐라는 질문 등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 중에 78%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지구가 자꾸 이상기후 현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톤앤 매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전기요금이 몇 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가 아니라 2배, 3배, 4배씩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일부 국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료를 어떻게 보면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궁극적인 배경에는 당연히 가장 직접적인 건 러우 전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에너지 원천을 러시아에 의존해서 사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상당 부분을 요시아에 의존을 해왔었죠. 근데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는 천연가스가 중단되면서 유럽 전방위적인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값비싼 에어컨, 특히 전기요금이 비싼 에어컨을 계속 트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도 있었고요. 특히 유럽은 예전부터 에너지 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요, 러시아는 잠재적 적성 국가입니다. 그 잠재적 적성 국가에게
에너지를 수급받고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은 지정학적인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럽은 에너지에 대해서 최대한 절제해서 잠재적 적성 국가로부터의 의존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인식마저도 같이 덧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요금 많이 잡아먹는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려는 움직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의 경제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친환경 정책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많은 학자들이 산업혁명을 꼽습니다. 유럽은 산업혁명을 야기시킨 근원지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야기됐고요. 그 다음에 유럽 본토에서, 그리고 나중엔 독일 지역까지도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산업혁명을 했었던 그 초기에는 산업을 융성하고 기계를 돌리고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돌리는 데서 생긴 폐수들을 그냥 인근 하천에 방류했고요. 강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혁명 과정에서 유럽 각 지역이 어떤 고충을 겪게 됐냐 하면 본인들이 쓰는 생활용수가 오염되다 보니 빨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먹을 식수를 조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모그 현상,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스모그 현상도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템즈강을 비롯해서 유럽의 하천 인근이지 않습니까? 매캐한 하천의 냄새들과 함께 안개가 자욱해진 이런 스모그 현상도 산업혁명 때문에 촉발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기관지와 관련된 질환에 걸려서 조기에 사망하는 숫자들, 어린이들도 천식에 걸린 비율들, 이런 게 너무나도 높아졌던 것이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유럽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이런 확실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처절한 깨짐과 함께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템즈강을 비롯해서 세느강이나 이런 유럽의 주요 하천들이 다시 정상적인 하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는 근 100년 이상의 시간을 또 기다려야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은 스스로 지금 우리 선조 때에 있었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친환경 의식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럽인들이 친환경 의식이 높아졌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환경 변화를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 놓여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 변화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갑자기 엄청난 국지성 폭우라든가 아니면 가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뉴스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다이지만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북극해가 녹아서 큰 빙벽 하나가 자기 동네 앞바다까지 떠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도 한번 그린란드 출장 갔다가 그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해서 문 열고 이렇게 밖을 봤더니 엄청나게 큰 빙벽 하나가 떠내려온 겁니다. 저에게는 신기한 체험이죠. 그래가지고 저런 큰 빙벽이 여기까지 떠내려왔네 하고 저는 그냥 신기해서 사진이나 찍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동네 주민들 표정이 봤더니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여쭤봤더니 저런 빙벽은 갑자기 서서히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풍덩하고 물에 그냥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작은 쓰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전체가 너울에 갑자기 물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럽 각 지역에선 이렇게 눈으로 생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이다, 안 그럼 나에게 더 큰 피해가 온다는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이 앞서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에어컨 사용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 수준까지 왔다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 유로스타가 멈춘다든가 원전이 멈춘다든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 기관 시설망도 온전히 유지가 안 될 수준이 되니 이제 뭔가 에어컨 사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도 같이 있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랑스 대선 공약에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극우 정당에 해당되는 정당에서는 아니다, 에어컨을 지금은 사용해야 된다, 다른 OECD 국가라든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너무 적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지면서 적정 수준의 에어컨 보급을 권장하려는 쪽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녹색당이라든가 진보 성향의 정당은 결국 이게 지구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명분을 제시해서 대선 공약에 있어서 에어컨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대선 공약들도 지금 에어컨을 가지고 무슨 대선 공약을 하느냐, 이런 게 이슈가 될 정도로 많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늘막을 일부러 만든다든가 나무를 많이 심는 자라든가 아니면 저수지라든가 물을 좀 더 확보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논의들의 흐름이 지금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주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너무 많은 사망자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가 오래된 것이 유럽 국가들의 어떤 상황인데요.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여름 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한정적인 공공장소 아니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어떤 장소들, 이런 데는 좀 의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가정의 마음대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는 뭐 유럽의 독특한 특수성을 생각했었을 때 그건 좀 차지하더라도 병원, 학교, 노인시설, 그리고 취약계층 시설, 이런 데는 에어컨을 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인 규제를 낮춰주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네요. 자, 오늘은 유럽이 왜 이렇게 폭염에 취약한지, 유럽에서 에어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쟁점이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주제로 세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